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중년이 되면서부터 각자의 인생의 갈림길을 걷느라 급격히 친구마저 적어지죠. 그러니 노년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같이 산다 해도 오히려 외로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그냥 한 집에서 잠을 자는 것뿐이지 함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이 들수록 혼자 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것은 올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한 70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오남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부였던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되어 식물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살림만 하시다가 갑자기 가장이 되어 남편 병원비에 어린 오남매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수산시장 가서 생선 다듬고 시간 나면 다른 식당 가서 설거지 하시면서 그렇게 죽어라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운동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은 그쪽으로 나가기를 바랬는데 집안 형편을 아는 착한 아들은 자기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을 못 밀어주는 가슴 아픈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해서 우리 동생들 키우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장남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엄마를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 사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얼른 졸업해서 엄마가 덜 힘들게 노력할게. 동생들도 내가 챙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아들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어머니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약간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켜주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엄마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었거든. 만약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어야 해. 그래? 엄마가 이제 부담이 덜 된다니까 너무 기뻐. 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할머니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버는 장남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대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이어도 서로에게 기대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우리 동네 근처 도시에 사는 여자인데 내가 일하면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됐어. 어리지만 예쁘고 착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 할머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줬던 고맙고도 미안했던 장남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곧 장남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어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셔서 며느리가 행여나 불편할까 첫 만남부터 며느리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첫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는 할머니의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어찌나 곱게 하는지 아들이 말한 대로 착하고 이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결혼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누워있는 병상을 지킬 때 아들이 같이 있으면 살갑게 굴고 일도 잘 도우는데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만나 거친 세상 함께 헤쳐나가면서 힘들지만 단란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추억을 그리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건만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출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혼자 살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아휴, 됐어. 나는 너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며느리들 괴롭히는 거는 딱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집하고 자기들 가진 돈을 합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 가기가 싫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장남과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집 한 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아들 명의로 된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장남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셨는데 현실은 할머니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보았던 살가운 사람은 어디 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할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며 손주를 맡기고는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더러 청소부터 음식까지 온갖 것을 시켰습니다. 마치 파출부나 가정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외로운 노인네랑 같이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청소며 빨래며 나서서 했었지만 며느리의 아나무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할머니의 재산으로 아들네 부부는 서울에 있는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할머니는 막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돼준 이가 장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장남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라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며 힘든 일은 다 할머니를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식모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은 보다 못했던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심사가 뒤틀렸는지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속에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런 데서 요양하면 자식들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을 거 아냐? 라면서 할머니 보고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혼잣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까지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최소 10시간은 일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가 대꾸를 하지 않자 며느리는 약이 바짝 올랐는지 아예 할머니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지. 이런 며느리의 표독한 모습에 할머니는 이제 겁까지 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를 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왼쪽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뼈가 아파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할머니는 며느리의 실체를 자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장남이 사준 핸드폰으로 며느리가 하는 막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꾸 없이 녹음을 하던 할머니는 한 달 뒤 아들에게 말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아파트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못된 것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막말을 틀었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길지도 않은 할머니가 누워있던 기간에 쏟아졌던 며느리의 잔혹한 폭언들이 폭탄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고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음성이 다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내가 평소에 워낙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당혹을 넘어 큰 충격에 빠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 이 집 다시 팔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여자는 여자들이 안다고 진작부터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딸들이 일제히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돈 안 돌려주면 자기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이미 친정으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친정을 찾아가 뒤집어 엎겠다는 걸 할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딸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조금씩 쥐어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았던 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 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생활비는 집을 판 돈이 나올 때까지 동생들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동안 장남은 두 얼굴의 와이프와 대판 싸웠고 끝내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장남이 너무 충격을 받아 이혼 의지가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뒤로는 누구와도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졌다 하십니다. 물론 고향에 내려오니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지옥 같은 나날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맘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하십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술에 취해 애써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그 자체로 낭만이며 추억이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겉으로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속을 보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면서 섬이 됩니다. 욕심에게서, 시기와 질투에게서, 폭력에게서 멀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떠있는 섬. 그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 모두가 섬이 되고는 합니다. 1,000만이 모여 살아도 외로우면 1,000만 개의 섬이 되지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날 문득 이런 감정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삶이 갑자기 허무해지고 답답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은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하지만 막상 만나려면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수첩과 핸드폰 연락처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바람 맞으며 사는 세상입니다. 한때는 우정이니 사랑이니
멋지게 의미를 부여해보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텅 빈 가슴에 서로가 서로에게 낸 생채기로 몹시도 아픕니다. 이 세상에 욕심과 사심 없이 나와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외로운 날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모두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쓸쓸히 사그라지는 낙엽 같은 것이어서 나누어 가질 수 없어 슬픔은 더해집니다. 타인의 외로움이 내게 보이지 않는 것도, 타인에게 내 외로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도, 세상 모든 이의 외로움의 색깔이 다르고 외로움의 슬픔들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참 서럽고 힘들지만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 자신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왕지사 혼자라면 시끄러운 세상 소리 그러려니 내버려 두고서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갖는 것도 짝없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소일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외로움은 고독의 낭만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의 혼자됨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낭만의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보통 평생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신 분들은 좀처럼 혼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려워들 하십니다. 자꾸만 어딘가 혼자 가는 것이 망설여지고 혼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여행 가는 것이 더 외로움으로 다가오거나 심하면 무능한 사람이 된 듯한 초라함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찰싹부터 떨어지지 않거나 아무에게나 계속해서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독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자임을 즐기려면 아니면 말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결정에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면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분들은 상대방에 따라 자기 결정이 흔들리거나 흥이 깨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쉽지 않습니다. 상대를 신경 안 써도 되는 자유로움이란 기쁨이 있으니까요. 즉, 상대와 얘기를 나눠도 기쁘고 안 나눠도 기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게 좀처럼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일 때나 외로울 때,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아니면 말고 속으로 이렇게 계속 다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혼자서의 기쁨을 느끼며 둘이 돼도 즐겁고 둘이었다가 혼자가 되어도 즐거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니면 말고를 되새기시며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나이 들수록 친구 없이 혼자 행복하게 지내는 법 5가지에 대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를 의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나이를 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틀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걸 하실 때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남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작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통념에 따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스폰지가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가득 찬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나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내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극도로 느끼게 하면 그 중에서 몇 사람의 천재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처음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길을 잃었기에 숲을 마음대로 벗어날 자유를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숲을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전혀 새로운 숲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독창성이라고 하며 그 독창성이 독보적이라면 그 사람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본능인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살이의 천재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과 재산에 대한 통제력 아닐까요? 세상 사람 중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나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서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주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말에 희망을 품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재산을 전부 주었을 때, 그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자비뿐이라면 상대의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절대로 그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후에는 벌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간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여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가지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해보세요. 나이 들기 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로 밖으로였다면 이제부터는 아래로 안으로 가게 됩니다. 노년에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데 경험이란 벽돌처럼 쌓는 대로 높아지기보다는 모래와 자갈이 쌓여 굳어진 지층처럼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단단하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이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내면의 여행을 하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맺은 인연들 중 나의 내면의 평화를 깨는 몇 가지 인연들로 인해 이 뜻깊은 여행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은 많은 인연들 중에서도 특히 자녀 관계에서 거리두기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부모에게 자녀는 참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지만 내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도 말고 딱 사촌쯤으로 여길 수 있다면 거리두기가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또한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지내면 오히려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리가 너무 멀면 우리 인생도 춥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찔리지도 춥지도 않도록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깝다고 너무 허물없이 지내지 마시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먼 관계라도 너무 매정하게 끊어내지는 않는 것. 그것이 연륜에서 오는 인생의 기술이 아닐까요?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만약 살다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인연과는 애써 관계를 진전하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며 흘려보내보세요. 물론 그 침묵의 시간이 마냥 기분 좋을 수야 없겠죠. 때로는 무시당해도 변변찮은 대꾸 하나 못하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무리하여 센 척도 해봅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을에 그런 인연들은 긁어 부스럼이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런 인연은 되도록 빨리 피하시되 그때 올라오는 불쾌한 감정은 웬만하면 그 상대에게 표출하지 마시고 시간에 태워서 그저 흘려보내보세요. 처음엔 그게 답답하다 느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시기보다 기분 좋은 생각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하시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기분이란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처음에는 핸들과 악셀과 브레이크를 의식하면서 조작하지만 운전이 익숙해져서 운전이 습관이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능숙하게 자동차를 조작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의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일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되죠. 그러면 그때 나에게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만족하는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내가 기분이 안 좋다면 왜 안 좋은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고민해 보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따금,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갈증이 스멀스멀 올라와 나의 내면의 평화를 도둑질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나와 결이 비슷한 좋은 사람들 만나기에도 벅찬데 굳이 성향도 다른 사람들과 얽혀서 좋을 게 뭐가 있나 라고 말입니다. 5번째,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혼자서도 재미지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내년에 65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아노를 1년 배우게 된 것을 계기로 체르니까지 입문했어요. 반려묘를 키우니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거기에 유튜브로 한자 강의까지 들으면 하루가 꽉 채워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딱 70인데 생각해보면 30살 이후론 친구를 새로 사귄 적도 옛 친구를 만난 적도 거의 없어요. 동창회 나가보면 딱 세 부류더군요. 자랑하러 나온 놈, 아쉬운 소리 하러 나온 놈, 그냥 마시러 나온 놈. 본인이 능력이 있고 확고한 취미가 있다면 친구는 오히려 걸림돌이지요. 인간관계의 갈등 중 10중 8구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생기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친구는 줄어들고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에게 밀려 스스로 삶에서 적당히 포기를 하면서 행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노년기가 될수록 취미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라면 더 좋습니다. 공통 취미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만약 취미가 딱히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자식 농사 다 지어 놓았으니 매주 수요일을 자기만을 위한 날로 정하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드시며 노후를 즐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여러분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취미가 없으시거나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지역문화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사람들이 흔히들 노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이 약해지는 것, 쾌락을 즐길 수 없는 것, 죽음을 앞둔 것을 자각하기 때문일까요? 한편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우리의 노년을 단정 짓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종종 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어떤 것인지 절로 알게 될 줄 알았다고. 하지만 환갑이 넘고 70, 80이 지나도록 삶이 어떤 것인지 대체 알 길이 없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모르겠다고. 게다가 한 치 앞도 모를 어둠 속으로 잠겨만 가는 세상살이가 참 당황스럽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들면서 함께 든 것이 있다면 삶의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조금씩 자라서 삶의 한켠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라 하십니다. 젊은 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조금 덜 소중하게 여겼던 소소한 것들이 소중한 것으로 자리매김한 것. 진정 삶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늙음악 나이 들면서부터라 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한 각자의 섬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앞에서 1000만 명이 모여 살아도 1000만 명이 다 외롭다면 1000만 개의 섬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께서 단지 수많은 섬으로만 계시기에는 살면서 모아오신 삶의 지혜들이 너무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제까지는 우리가 외로운 하나의 섬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의 섬 위에 고독한 등대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파도 드센 밤바다에 오직 홀로 서서 때로는 성난 폭풍이 허리를 휘감아와도 그저 살아낸 연륜으로 의연히 시선 거두지 않고 온몸으로 빛이 되어 그래서 외롭지 않고 그저 고독한 등대는 오늘도 벼랑 끝에 서서 저녁 노을 쓰러지는 망망대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저기에 불빛을 비추어대며 길을 찾으려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먼 바다에서 넓은 바다를 표류하던 우리를 뒤따르는 수많은 인생 후배라는 배들은 반짝이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불빛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나? 내 낡은 경험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뭐가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젊어서는 생각이 부족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살이가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일임을 알고 점점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지요. 그때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한 줄기 불빛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저마다의 섬에서 수많은 불빛이 바다를 환히 비춰준다면 어떨까요? 저는 인생의 지혜는 그렇게 어렵고 심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각자가 그 자리에 서서 각자의 여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내 자식들은 젊은이들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선구자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큰 어려움이 닥치고 슬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 노인들이 나아간 길을 보며 배우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끝내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등대가 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자식들이 인생 후배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 환히 비추는 고독한 등대가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